네, 이번 시간 강의는 그 서울 서대문구 그 현조동에 그 독립문이 하나 세워져 있습니다. 그 독립문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그러니까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서대문 역에서 그 독립문 쪽, 그러니까 서대문 지금 독립공원이라고 하죠. 그 독립공원 이쪽으로 쭉 올라가시면 바로 그 독립공원 그 안에 독립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독립문이 지금은 이렇게 커다랗게 어떤 그 의미나 또는 그 위용을 이렇게 드러내지 못하고 있죠. 왜냐하면 주변에 너무나 높은 건물들이 많이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독립문이 세워졌을 당시 1897년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그 주변은 모두 허허벌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에 있는 독립문만이 우뚝 솟아 있었던 것이었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시점에서 보면은 상당히 웅장하고 뭔가 이국적이고 또 조선에서는 보기 드문 어쩌면은 처음 보는 그러한 건축물이 바로 독립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독립문에 대해서 오늘은 좀 왜 그 독립문이 세워지고 또 독립문을 누가 세웠는지 또 나중에는 그게 어떻게 의미가 변화하는지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독립문은 우리가 일제강점기로부터 그 독립을 위한 어떤 그런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워진 문이라고들 많이 알고 있고 또 그렇게 세워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그 일제강점기의 의미가 어떤 독립문의 의미가 변화해서 일제로부터의 독립을 상징하는 어떤 문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 독립문이 세워졌을 때는 일본이 아닌 청나라부터의 어떤 자주적인 어떤 그런 독립을 상징하는 이러한 그 문이 바로 지금 있는 독립문입니다.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 프랑스 파리에 있는 개선문 또 많은 그 유럽에 있는 이런 개선문의 형태를 띠고 있는 문들은 어떤 진짜 문의 기능을 하고 있지만 우리 서대문구 현조동에 세워진 저 독립문은 어떤 문의 기능보다는 독립의 어떤 비문의 어떤 기능으로서 더욱더 우리가 상징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그 독립문입니다. 이 독립문이 세워지게 된 것은 이 1884년 갑신정변이 이제 일어나고 나서 그게 이제 실패하고 나서 그때 주도했던 이러한 세력들이 모두 일본, 미국 이렇게 막 망명을 갑니다. 그때 서재필이라는 이 사람도 미국으로 망명 갔다가 이제 한 10여 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서재필이 미국에 망명 갔다가 이제 돌아와서 필립 제이슨이란 어떤 미국의 시민으로서 이제 한성에 들어오게 된 거죠. 그러면서 서재필이 했던 일이 바로 이제 독립신문을 창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독립협회를 조직하고 그리고 또 이제 독립문을 이제 건설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제 서재필의 제의에 의해서 이러한 일련의 사업들이 벌어지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이 서재필이 했던 독립신문을 창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896년인가요? 이제 그때서부터 독립신문을 이제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그리고 대중들에게 국제정세나 그리고 국내의 어떤 상황이나 이런 세상에 돌아가고 국내 정치가 돌아가고 이러한 것들을 이제는 교육적인 측면에서 어떤 계몽 이러한 것들을 알리고자 이제 신문을 발간하게 됐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독립신문을 만들게 되고 나서 또 이 독립문을 이제 또 건립하게 되는 것이죠. 이 독립문을 건립하는 것. 그러니까 이 독립문을 건립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고 있던 예전에 학교 다니면서 배웠던 독립협회 많이 이제 알고 계시죠? 최초의 근대적 사회 정치 단체였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시민단체, 시민사회단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독립협회가 바로 왜 만들어졌냐면은 그 독립문 건립을 위해서 만들어졌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독립문 건립을 위한 추진위원회가 독립협회였던 거였죠. 그래서 제가 방금 그 시민사회단체
형태라고 말했지만은 사실 그 구성원은 어떤 그 당시 조선의 어떤 대중들, 백성들이 아니라 주로 관료들, 그러니까 고위직 관료들이 어떤 이 세계 정세 속에서 근대화의 물결이 조선에도 들어왔고 우리 조선도 이제는 근대화가 돼야 되고 개화되어야 된다는 그러한 어떤 의식을 깨달은 사람들이 고위직 관료들이 이제는 이런 그 단체를 만들었던 것이었죠. 그러니까 개혁적인 세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이제 독립문을 건립을 위해서 추진위원회를 만들었던 것이 바로 독립협회였던 것입니다. 이제 시작은 바로 이렇게 되어서 어떤 그 근대의 우리나라의 최초의 사회정치단체 독립협회도 만들어지게 됐던 것이었죠. 이 독립협회 또한 서재필의 또 제의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됐던 것입니다. 독립신문 같은 경우도 1986년 4월 7일 날 바로 이제 창간호가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독립신문도 서재필이 제의해서 만들어지게 됐던 것이었고요. 이 독립신문은 어떤 독립협회가 어떤 그 자발적으로 어떤 자기들이 이제 그 제의하고 주도적으로 만들었지만 어떤 이런 독립신문을 만드는 것부터 그리고 독립협회에 활동하는 것부터 이러한 것들도 왕실에 대해서 많은 자금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독자적인 어떤 그러한 그 행보로 만들어졌다기보다는 지지, 후원 이러한 세력들이 많이 있었고요. 또 독립협회도 이 활동하는데 많은 이제 이 운영비나 또 사업비가 들기 때문에 전체 어떤 신문을 통해서 모금 운동을 펼쳤던 것이었죠. 그래서 많은 돈이 모여서 또 여기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왕세자였던 순종도 그 당시 돈으로 1,000원을 하사하고 막 상당히 많은 그 국민들로부터 적극적인 호응을 얻어서 아주 순조롭게 이 1986년부터 7년 막 그 사이에 독립문도 만들어지고 아주 발빠르게 많이 움직였던 것이었습니다. 이 독립신문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 가로가 그러니까 저 독립신문이라고 써 있는 한 면이 이제 A4 용지 정도 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A4 용지가 2장에 붙어 있는 정도의 그 사이즈고요. 그래서 4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면까지는 한글로 써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한 면은 영어로 이렇게 인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독립신문이 아주 상당히 오랫동안 이제 인쇄돼서 널리 대중들에게 보급되어서 읽을 수 있게 됐던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독립협회 주요 회원들, 이 서재필 같은 경우는 독립신문을 창간하고 또 독립협회도 조직하고 독립문도 건립하고 하는데 아주 주도적인 그 역할을 했던 그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독립협회의 회장으로서는 안경수, 그러니까 그 갑신정변이 실패로 들어가고 일본에 망명했었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이 조선에서 일본의 어떤 세력이 강성해지고 어느 정도의 이제 힘을 갖게 되니까 자기도 다시 이제 그 조선에 들어오면은 그 힘으로 어느 정도 이제 죄에 대한 사면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안경수는 들어왔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고중에 의해서 이제 교수형을 당하게 되죠. 그랬던 인물, 그 안경수가 이제 그 회장이었고요. 그 다음이 이완용이 위원장, 그리고 이승만, 아주 유명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다 독립협회 주요의 임원진과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그 외국에서 유학 갔다 와서 어떤 그 높은 고위 관직을 갖고 있던 사람, 또 대한제국식의 정치가를 했던 사람들, 그랬던 그 인물들이 그 전에 구한말 때, 즉 조선 말기에 이렇게 협회를 만들어서 이 안에 임원과 회원들로 구성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의 그 멤버들은 높은 어떤 관료들 출신들이었고 그들이 특히 개혁파 세력들이 중심이 되었던 것이었죠. 그러나 나중에 독립협회 활동을 해야 되고 독립문도 만들고 그러다 보니 어떤 기금이 필요했고 그래서 모금운동을 하게 되면서 이제 그 회비를 내는 사람들은 모두 회원으로 맞이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독립협회의 어떤 주요의 인물들도 그때 당시에는 그래도 자주적인 국가 그리고 근대화
만들고자 어떤 개혁적인 세력들의 어떤 구성원들이었던 인물들이 바로 독립협회 멤버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처음에 독립협회도 어떤 왕실의 지원도 받고 전 국민으로부터,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전 인민들로부터 많은 이러한 그런 후원을 받아가지고 협회도 이제 아주 순조롭게 이루어졌던 것이었었죠. 이렇게 이제 이루어졌다가 뭐라고 그럴까요? 서재필 같은 경우는 미국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앞에서 적극적으로 선두에 서지 못하고 이제 뒤에서 고문의 역할을 했었던 것이었고요. 또 이제 안경수 같은 경우도 어떤 그런 한계가 있던 인물이었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 다음 독립협회가 이제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유학을 갔다가 뭐 유럽 수막을 마치고 귀국했던 윤치호란 또 인물이 있었습니다. 윤치호도 조선 말에 관직에 있었던 사람이었고요. 일제강점기 때 테라우치 총독을 암살하는데 그러한 활동에 가담했다가 6년형을 받았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일제강점기 때 변절해서 일본의 어떤 귀족원으로 이제 지내게 되죠. 그러다 나중에 이제 해방 후에 자기가 일제에 어떤 나중에 협력했다라는 그러한 친일파로 몰리게 되자 이제 개성에서 자택에서 자살하게 되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윤치호도 초기에는 어떤 개혁 세력으로서의 어떤 조선을 근대화시키려는데 상당히 큰 노력을 했던, 활동을 했던 사람이었죠. 그런 윤치호가 들어와서 이제는 이 독립협회에 이제 회원으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독립문을 건설하는 추진위원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독립협회가 조선을 계몽하는, 백성들을 계몽하는, 그래서 그러한 어떤 정치사회단체로 만들 것을 지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육을 강조하면서 독립협회 어떤 그런 위원회 성격이 아닌 대중들을 교육시키는 강의실이니 박물관이니 막 이러한 것들을 이제는 만들자고 이제 제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받아들여져서 독립협회가 계몽단체로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몽단체로 커지게 되고 이제 또한 이런 그 당시에 뭐라고 그럴까요? 조선에 있던 백성들에게 이제 교육을 시키는 차원, 그리고 또 관원들의 자제들에게도 교육을 시키는 차원에서 근대적 교육, 그래서 어떤 토론회를 또 강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 공중 연설하는 법, 그리고 회의를 진행하는 방법, 아주 이런 구체적인 것들을 이제 우리 조선인들한테 가르치고자 대중 집회를 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독립협회가 이제 주도적으로 이 종로거리, 지금의 덕수궁 앞, 경호궁 앞에서 이런 많은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길에서 집회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토론회도 약 37회 정도가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양편으로 나눠서 어떤 의제를 갖고 양편으로 나눠서 거기서 찬반 토론을 펼치는 이러한 훈련들을 이제는 독립협회가 계몽단체로 성격이 변하면서 하겠던 것이었죠. 근데 이렇게 토론회가 계속해서 이루어지면서 어떤 의제들, 그러니까 치안, 위생, 교육진흥을 위한 산업을 진흥시키는 이러한 어떤 의제에서 한 단계 이제 더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어떤 참정권, 평등권, 그리고 외교적인 국정에 대한 이런 것까지도 이제 아주 개혁적인 이러한 의제를 다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런 계몽단체에서 정치단체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많이 알고 있었던 만민공동회 이러한 것들로 이제 발전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제 독립협회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남은 자료가 지금도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독립협회에서 토론의 규칙을 정한 자료들, 책자들도 현재 남아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생소한 이런 토론들도 일반 백성들이 할 수 있도록 어떠한 소모임이나 큰 모임에서 이러한 진행 방법들을 아주 알리고자 노력했던 이런 하나의 모습을 우리가 이런 규칙, 이런 자료로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만민 공동회라는 거는
이제 그 한 자리에 많은 사람이 모인다. 뭐 이런 그 의미를 이제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줄여가지고 우리가 이제 민회라고도 부릅니다. 이제 이렇게 독립협회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계몽단체로서 이제 종로거리나 이런 데서 많은 이런 그 사람들을 모아두고 이제는 자기가 발언하고 싶은 것을 이제 그 연단에 올라가지고 이 얘기를 아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한 1년 동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1898년 3월 달에 처음으로 종로거리에서 종로에서 만민 공동회가 이제 열어지게 됩니다. 그때 전에 모였던 이러한 어떤 계몽의 어떤 그 집회 이러한 것들이 정식으로 이런 만민 공동회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정치 집회를 갖게 됐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갇혔던 의제들이 이제 많은 어떤 그런 그 당시에 백성들에게 와닿는 이러한 것들을 이제 그 의제들을 갖고서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이었죠. 1898년 아마 3월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로에서 이제 많은 백성들이 모이고 해서 이렇게 이제 그 민회가 열렸습니다. 이때 민회는 어떤 미리 사전에 준비된 어떤 연사도 있었지만은 누구든지 자유롭게 그 의사를 그 연단에 올라서 발언할 수도 있었고 연설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그 자유롭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다뤄졌던 주제들을 보면은 그때 당시에 어떤 그 고종의 정부 내각계의 비판을 하는 그 어떤 그 정책 중에 하나가 대외 외세에 대한 어떤 끌려다니는 모습을 아주 그냥 심하게 이제 맹렬히 비판을 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어떤 러시아에 대한 대외 정책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 청일전쟁이 이제 그 청나라가 절대 패배하지 않을 것 같던 청나라가 일본에서 패배하고 그래서 이미 이제 청나라의 기세는 꺾여지고 그리고 러시아가 연해주를 통해서 조선에 이제는 들어오게 됐던 것이었죠. 그러니까 조선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제 있었고요. 또 그리고 그 전에 1895년인가요? 그 6년 아간 파천으로 해서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또 이제 피신을 하게 되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어떤 러시아의 영향력이 너무나 세지고 고종도 러시아에 의존하게 됐던 것이었습니다. 한편 또 고종은 너무나 강력해진 러시아에 의해서 이제는 러시아를 조금 이제 피하려고도 했었던 당시의 분위기였고 또 일본은 영향력이 아주 커지기 위해서 많은 그런 이 조선에 들어와 있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때에 이런 만민공동회에 주도했던 세력들이 러시아에 너무나 가까이 가고 있는 정책을 비판했던 것이었죠. 러시아는 조선의 한러은행도 설립을 요구했고요. 또 그 재정 고문을 파견하는 것도 요구했고요. 당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만민공동회에서 이런 고종 정부가 외세에 대한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고 맹렬히 비판하고 이런 것들이 러시아에도 이제 알려지게 되면서 러시아는 흐지부지 그들이 취하려고 했던 정책들을 이제 보류 취소하게 됐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만민공동회에서 1898년 3월 달에 종로에서 열렸던 이 회의가 엄청난 성과를 거두게 됐던 것이었죠. 그러니까 여기에 주도했던 이 세력들이 이제 여기에 힘을 얻어가지고 더욱더 많은 종로에서 회의를 진행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많은 사람이 모이게 되자 경호궁 앞, 즉 현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도 큰 집회를 열게 되고요. 거의 매일 집회를 열면서 이제는 많은 이러한 정책들을 갖다가 이제 논의하고 그것을 갖다가 고종 정부에 건의하는 이러한 일들이 이제는 일반 백성들에게도 벌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 또 특이할 어떤 기록되어 있는 것 중에서는 어느 박성춘인가요? 그러한 사람이 연단에 올라섰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올라가지고 했던 말이 자기는 백정이다. 나는 백정 출신이지만 이렇게 대한을, 그러니까 1897년에 대한제국이 설립됐으니까 대한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임금을 사랑하는 법을 알고 있고 충성도 한다. 바로 이러한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서 일장연설을 합니다. 이렇게 그때 당시의 신분으로 낮은 천민이었던 백정까지도 올라와서 연설을 할 수 있었고요. 어린 학생들도 올라와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그런 분위기가 바로 이렇게 만민 공동회였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서로 토론도 하고 끼리끼리 또는 전체 연설도 듣고 하는 이러한 아주 새로운 사회적인 현상들이 바로 이 개화기 때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1898년 10월 달에 또 이제 큰 만민공동회가 열렸습니다. 지금까지 이 만민공동회가 주도는 주로 독립협회의 집행부들이 모두 고위직 관료들이 주로 많았기 때문에 이제 만민공동회를 회의를 진행할 때도 주로 고위직 관료들이 많이 이제 주체 세력이었습니다. 특히 그런데 어떤 그런 계몽하는 그러한 것들의 사상을 갖고 있었고, 그러니까 개혁파 세력들이었죠. 개혁파 관료들이었습니다. 주도 세력들이. 그런데 10월 달에 이제 어떤 대신들, 내각의 대신들을 초대해서 이 내각의 고종정부의 내각 대신들도 함께 만민공동회를 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획기적인 어떤 정부에 내놓는 제안을 주게 됐습니다. 그게 바로 한 가지가 허드 6조라는 건데, 그러니까 국민의 뜻이 반영되는 것, 국민의 뜻이 반영된 국정을 운영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6가지 조약을 만들어가지고 그 후에 거기에 참가했던 대신들이 다 서명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걸 간단히 좀 설명해 드리면은 외국 세력이 들어와서 뭐 광산, 석탄,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차관, 차병, 군대 들어오는 것들, 뭐 이러한 것들은 임금의 독단적인 결정이 아니라 이 대신들, 내각의 대신들과 중추한 의장의 사명에 의해서만이 조약을 체결할 수 있다라거나, 그리고 어떤 그런 중대 범죄는 공개 재판을 해야 되고 그 죄인의 자복이 있은 다음에 재판을 받아야 된다. 뭐 이러한 내용들, 상당히 획기적인 내용들이 주로 많았습니다. 그리고 대신들을 임명할 때, 즉 1품, 2품인 대신들을 임명할 때는 어떤 그런 중추원의 어떤 내각의 자문기관인데 그 중추원의 어떤 의장의 동의로 임명해야 된다. 뭐 이러한 것들. 그러니까 어떤 황제 혼자 결정을 할 수 있는 것들은 바로 고종의 내각에 있는 대신들과 또는 중추원에서 어떤 논의가 된 다음에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어떤 그런 획기적인 것이었죠. 그리고 또 이제는 헌의 6조 중에서 또 한 가지 이제 특별하게 또 우리가 내다볼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전까지만 해더라도 상당히 백성들의 뜻은 반영되지 못하고 이러한 것들이 의회를 통해서 대표에 자격한 사람들이 이제 내각의 중추원으로 들어가서 이제 활동한다는 거였습니다. 뭐 이러한 것들이 많았던 것이었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획기적인 이러한 6조 허니, 그러니까 의제, 어떤 의견을 올린다, 바친다 이런 뜻이었죠. 이런 걸 그 당시에 참석했던 대신들이 다 이제 서명을 했던 것이었죠. 그리고 이제 특히 가장 좀 어떤 또 놀라웠던 건 뭐냐면은 전국에 있는 모든 재정은 이 탁지부에서 관할하고 어떤 그런 재정들이 지출되는 것들, 그리고 예산 결산들도 모두 인민에게 공포한다. 라고 헌의 6조에 이렇게 이제 규정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었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다 서명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진행하게 됐던 것이었습니다. 이제 이러한 것들이 아주 강력한 어떤 힘을 받아가지고 이제 진행을 했던 이유는 바로 이제 김홍육 독다 사건이라는 것이 이제 발생하게 됐는데, 이 사건은 뭐냐면은 이 김홍육이라는 사람은 역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종이 아간파천 때 굴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할 때 그때 당시 대리공사 그리고 총영사관이었던 베베르 공사와 고종관의 통용을 담당했던 사람이 김홍육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김홍육이 어떤 고종의 총애를 어떤 등에 이제 업고 상당히 권세를 부렸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와의 통상에서 아주 많은 거액을 착복을 했대요. 그러니까 그러한 인물이 바로 김홍육이었습니다.
어떤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이제 김홍룡은 이제 유배를 가게 됩니다. 근데 유배를 떠나기 바로 전에 이 김홍룡이가 이 고종과 그때 당시에 이제 고종이 황제니까 그 순종은 이제 그 황태자였겠죠. 그러니까 그 고종과 순종에게 커피를 마시는데 그 커피에 아편을 아주 독한 아편을 그 탔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아편을 먹은 고종과 순종이 거의 죽을 뻔했었던 사건이 바로 독다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독차죠. 그 차다짜니까. 그래서 그 사건으로 뭐 고종은 뭐 구토하고 순종 같은 경우도 구토하고 아주 상당히 고통스럽게 해서 이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제 김홍룡은 유배를 간 상태였는데 그 사건이 터져서 김홍룡을 다시 한성으로 이제 돌아오게 하고 한성에서 김홍룡을 이제 참여시키는 사건이 바로 그 김홍룡 그 독다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종 내각에 있던 보수파들이 이제 김홍룡을 그 연좌제, 그러니까 친척들, 가족 친척들까지도 모두 다 죽여야 된다. 재판을 받아서 이제 그 처형받아야 된다고 이제 보수파에서 들고 일어났던 것이었죠. 그러나 김홍룡이가 그렇게 고종과 이 어떤 그런 그 순종을 이렇게 암살하려고 했던 사건이 이제 미수로 그쳤지만, 그럼에도 어떤 연좌제는 이런 그 대한제국 시기의 근대법을 우리가 그 추구하고 있는 이러한 그 정부에서 이제 연좌법이라는 건 당연히 없고 또 그걸 다시 부활시키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 개혁파 세력이 보수파 세력들을 모두 몰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각은 모두 개혁파 세력이 장악하게 됐던 것이었죠. 바로 그러한 힘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헌의 6조가 바로 이제 통과됐던 것이었죠. 그래서 헌의 6조가 통과됐고 그거에 의해서 이제는 그 조선에서 아주 획기적이고 자주 군대화의 꿈으로 갈 수 있는 바로 의회 설립의 꿈을 갖게 됐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헌재 헌의 6조에 의해서 이제는 이 중추원회, 그러니까 중추원이라는 것은 정부, 고종 정부 내각의 자문기관의 중추원인데, 이 중추원의 의회 기능을 부여해서 그 의회에서 의관들을 뽑고 그 의관의 절반, 그 의관의 반은 독립협회에서 선출한다라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통과가 돼서 성사가 된 겁니다. 그래서 1898년 12월 달에 이제 그 의회가 이제 만들어졌고 중추원에서 의회가 개원됐던 것이었죠. 그래서 그 의회에서도 이제는 그 의관들이 이제는 중추원의 자문기관에서 의회의 기능을 갖고 있는 의관들의 50여 명이 독립협회에서 선출된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고종 정부의 내각을 다시 또 구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내각의 정부 각부 대신들을 선출을 하는데, 그 선출하는데 거기에서 누가 들어갔냐면 박용호라는 인물이 들어갔던 겁니다.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됐던 것이었죠. 왜냐하면 박용호 같은 경우는 갑신정변 때 그 정변을 일으켜서 고종을 축출하고 그들 개혁파들이 정권을 장악하는 것이었는데, 이것이 실패하고 일본으로 망명 갔던 인물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 독립협회 인물들, 의관들이 대신들 중에서 한 명 선출했던 사람이 박용호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선출해 놓으니까 고종이 그걸 또 알고 나서 이제 완전히 요즘 말로 열이 뻗친 거죠. 화가 아주 극대화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종이 이 의회를 무산시켜버리는 겁니다. 아예 강제, 그리고 만민공동에도 강제를 무력으로 진압시켜서 독립협회에서 해체하고, 그리고 민애들도 무력으로 진압시키고, 그리고 어떤 조선이 1898년도에 이 의회를 만들고 그 의회에서 국정을 운영할 수 있었음에도 바로 이 중추원에 있는 이런 그 독립협회에 주도했던 이 선출된 이런 의회의 의관들이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아주 그냥 강력한, 그러니까 아주 극적인
학좌적이라고 표현하는 게 그 옳은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그 세력들이 아주 그 강력한 어떤 그 개혁 집행을 했던 것이었죠. 그래서 너무 그 뭐라고 그럴까요? 박용월 인물 그리고 어떤 어떤 폭력적인 그러한 그 행동들 이러한 것들이 일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고종의 거부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너무 주도가 강력했기 때문에 그 어떤 다른 온건파의 독립협회 멤버들 회원들에게 그것을 조화를 해내지 못했던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독립협회는 또 이제 변절을 하게 되는데 상당히 외세에 호의적인 태도를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에 대해서 반감을 가졌지만 일본이나 미국, 영국, 프랑스 이런 데는 상당히 호의적인 태도를 가졌고 그들을 국내에 어떤 그 정책 교류나 어떤 이러한 것들 갖다가 받아들이는 측면이 강했던 사람들이 바로 또 독립협회 멤버 회원들이었습니다. 이러한 독립협회 회원들이 그리고 임원들이 한 가지 또의 커다란 제한적인 거는 뭐냐면 반외세 반일의병 군사력 강화에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독립협회가 만들었던 독립신문에 보면은 거기에 어떻게 써 있냐면 일본이 청나라를 몰아내서 조선이 독립됐다. 그래서 조선은 일본에 감사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논술에 실리기도 하고요. 또 일본이 쓰는 화폐를 우리가 그대로 사용하면 된다. 뭐 이렇게까지 일본에게는 아주 호의적인 태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친일적 개혁 세력들이 아주 많이 이제 있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조선에 있는 백성들이 반외세 그리고 반일 의병 그러니까 뭐 동학 농민운동이나 이러한 의병들이 이제 무장 봉기하고 집회 시위하고 이럴 때 독립협회에 있는 주도했던 세력들은 상당히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병들을 도적이라고도 해서 아주 모욕을 주고요. 또 반외세 그러니까 상당히 그때 당시에 외세에 대해서 끌려다니면 안 된다고 했던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내다봤던 세력이 독립협회였습니다. 또 한 예로 고종이 우리 근대 해군을 만들기 위해서 군함 2척을 수입해 오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독립협회에 있는 이 사람들은 우리 조선의 대한제국의 군사력은 그냥 도적이나 어떤 그러한 또는 의병이나 물리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군사력만 갖추면 되지 무슨 군함이냐 하면서 우리는 그런 거 필요 없다. 모든 전 세계가 우리의 독립을 인정하고 있는데 우리가 전쟁을 대비하는 이러한 군사력은 필요 없다라고가 신문에 실리고 논설을 썼던 데가 바로 독립협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어떤 시대적 상황 속에서 독립협회는 뭐라고 그럴까요? 이런 이 외세에 대한 것 이런 거에 대해서 이 러시아, 청 이외에는 상당히 호의적인 태도를 갖추고 있었던 곳이 바로 독립협회이기도 했던 한계를 갖고 있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주독립에 대한 청나라부터의 자주독립을 외치고 그런 활동을 했던 곳이 청이 이제 물러나고 이제 우리가 대한제국이 만들어졌음에도 이 대한제국에서는 외세를 받아들이는 그리고 국내에서 어떤 그런 일어났던 이런 반일 의병 활동에 대해서는 그리고 군사력 강화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관점을 갖고 있었던 데가 바로 독립협회였습니다. 바로 이 독립협회가 이런 독립문을 만들었던 것이고요. 이 독립문은 지금 서대문 현조동에 있는데 그 전에 거기에는 영업문이라는 문이 있었습니다. 그 영업문은 뭐냐면 조선시대 때 청나라 사신이 오면 이 무화관이라는 건물 숙소가 있고요. 바로 거기 옆에 영업문이 있었던 것입니다. 영업문은 중국 사신을 맞이한다는 문인데 원래 중종 때 영조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사신을 맞이하는 바로 그러한 문이다
라고 하는 분이 영조문이었는데 그거를 중종 33년인가요? 그 34년에 다시 영은문으로 이제 이름을 바꿨죠. 바로 그 전에 뭐 조선 그 태종 때 모학원이 만들어지고 세종 때 이제 홍산물도 만들어져서 그것이 계속 유지되다가 이름이 이제 그 영은문이 됐던 것이었죠. 바로 그 영은문을 허물고 독립문을 세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청의 나라의 조공국 또 청의 사대에 있던 조선이 이제는 새롭게 황실로 다시 태어나고 대한제국을 새롭게 창업했다는 의미를 갖는 문이 바로 독립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자리, 그 위치에 독립문을 세우게 됐던 것이었죠. 이건 이제 경성 독립문인데 그때 이제 그 발행된 사진 엽서에 바로 이렇게 독립문이 이제 세워졌던 것이었죠. 그러니까 바로 산과 허허 벌판이었던 곳에 이렇게 이제 독립문이 세워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높이는 한 14m, 그리고 이제 폭은 11m 정도, 뭐 그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두 개의 기둥이 영은문의 그 초석입니다. 그러니까 영은문의 초석을 남겨뒀죠. 그 영은문 초석 위에 바로 이제 전각 기와집 같은 것이 있는 그런 문이 바로 영은문이죠. 그래서 그 정각 위에 있는 그 초석 위에 있는 것은 허물어버리고 그 초석 두 개를 남겨놨던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저를 남겨놨던 이유는 우리가 청에게 조선 역사 500년 동안 조공국이었던 것을 잊지 말고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역사에서 되새김하면서 두 번 다시는 이렇게 조공국이나 사대하지 않는 자주독립국가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리고자 저렇게 두 개는 놔뒀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현재도 저 두 개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바로 독립문이 건설됐던 것이었고요. 이거는 이제 미군정 당시의 독립문인데 이제 주변에 이렇게 이제 차길이 생겨지고 건물들도 들어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건 현재의 독립문이죠. 독립문이 일제강점기 때도 이렇게 세워져서 지금까지도 이렇게 있게 됐던 것은 좀 한편으로는 또 신기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저 독립문이라고 써 있는 그 글자도 있고 태극기도 있고 황실 문양인 그 오약꽃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걸 놔뒀다는 게 좀 의아하기도 한데 그 이유는 전에 얘기했다시피 청일전쟁을 통해서 조선을 독립시킨 것은 일본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일본인들이었고 또 한편으로 그 당시 일제강점기 때 친일파들이 그때 당시 독립협회의 주요 임원들이었고 저 독립문이 세워지게 된 의미는 청으로부터의 독립이지 일본으로부터의 독립이 아니었던 것이었죠. 왜냐하면 그 당시 1896년 7년 그때 이제 만들어진 것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미를 만들어졌고 그래서 그 독립문이란 한글로 써있는 글자도 일본과는 관련이 없는 것이었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었죠. 그리고 저 독립문이라는 것은 우리가 조선을 식민지하는 데 있어서 조선의 백성들에게 오히려 가리는 식민지의 어떤 그런 것을 가리는 또 한편으로는 조선을 독립시킨 것은 우리라는 그런 독립문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거로 그때 당시는 인식시킬 수가 있었던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독립문은 그 일제 때도 철거하지 않고 그대로 있게 됐던 것이었죠. 그런데 그 문이 3.1운동 때 1919년 3.1운동 때 독립문이 이제는 막 태극기도 꽂아지고 저기에서 막 시위도 열고 막 이러니까 또 막 그렇게 되니까 그 당시에 그 진압하는 일본 경찰들이 그 독립문에다 태극기도 다 이제 뽑아버리고 또 소방호스로 뿌리면서 저 태극기의 색깔들도 더 빠져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은 독립문이라는 한글로 쓴 글자와 태극기 문양 그리고 그 황실 문양인 자주 그 오약꽃들도 아무도 색깔이 없이 이렇게 이제 새겨져 그 당시에 새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그리고 또 이제 나중에 이 독립문이 이제 아주 그냥 그대로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으니까 방치돼 가지고 이제는 허물어지려고 했었고요. 그리고 화장실로도 막 소변도 보고 막 그랬다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928년에 경성부에서 돈을 들여가지고 다시 저거를 보수공사에서 새로 만듭니다. 그때 당시에 새로 공사할 때 그 전에는 그 돌로 어긋나게 해서 흙과 석회로 이렇게 그 빈틈을 이렇게 메꾸면서 만들어졌을 거라고 추정되는데 1928년 경성부에서 부관공사를 할 때 그 내부는 전부 다 철근 콘크리트로 구조를 바꿨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부는 전부 그 예전의 모습이 아닌 새롭게 구조물로 만들어졌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까지도 유지되고 왔던 그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이 독립문도 독립협회의 어떤 제의와 전폭적인 어떤 왕실의 지원과 이러한 것들로 해서 이루어졌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는 일제강점기 때는 일본의 어떤 그런 일본 정부 기관으로부터 또 지원금을 받아가지고 독립협회가 활동했고 또 여러 가지 이런 왜냐면 그때 당시에 이 대한제국 이 만들어지기 전 그리고 대한제국 초기에는 많은 일본의 어떤 그런 자금들이 들어와서 이 독립문도 세워지고 독립협회도 활동하고 또 독립신문에도 이러한 그 자금들이 들어오고 왔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왕실도 전폭적으로 그때 당시에는 청으로부터의 독립과 그리고 나중에는 어떠한 이 독립문이라는 것이 일제강점기 때는 일본으로부터의 어떤 독립을 한다는 의미로까지 이게는 확대하게 되는 것이었죠. 그래서 상당히 일제강점기 때 그 독립군들이 불렀던 독립군가에도 뭐 독립문이 이런 그 가사들도 많이 들어있고요. 또 어린이들이 불렀던 동요에도 독립문이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굴러다니는 그 강토의 돌멩이마저 독립문을 위한 것이고 이렇게 독립문의 의미가 확장 재생산하게 됐던 것이었죠. 그래서 우리 그때 당시에 일제강점기 때도 일반 백성들에게는 이 독립문이 상당히 이제는 일제로부터의 독립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의미를 이제 갖게 됐던 것이었습니다. 이 독립문 글씨는 이완용이 썼나 이런 또 제기를 많이 합니다. 한번 이런 기사가 나와 있었는데 1923년 7월 15일 날 동아일보에 난 기사입니다. 내 독립 명물 해가지고 우리가 그때 당시에 지금의 서대문구 현조동이 교북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교북동과 교남동 이렇게 이제 남아 있죠. 그때 이제 독립문에 나왔던 기사인데 여기에 보면은 저 독립문이라는 한글로 쓴 글자는 이완용이 쓴 거다라고 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독립문은 이완용이 쓴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아마 동아일보가 저거는 혹시 잘못 오보로 낸 것도 아니냐, 전혀 이완용이 쓰던 필체와 다르다라는 주장이 또 나오기도 합니다. 그 당시 구한말 때 독립협회의 창립 회원이기도 했던 김가진, 그리고 구한말 때 독립운동가였었죠. 그 독립운동가였던 이분이 어떤 창덕궁 후원에 있는 편액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필체와 독립문의 필체가 거의 유사하다. 그래서 김가진 분이 저 현판을 쓴 거로 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장을 펼치기도 하고요. 그래서 확실하게 정확하게 누가 저걸 썼는지는 아직까지는 정확한 기록이 나와 있질 않아서 잘 명확하진 않습니다. 이렇게 이완용은 독립문을 설립할 때도 많은 큰 돈, 그 당시 돈으로 한 500만 원인가요? 그러니까 현재 돈으로 한 500만 원도 이렇게 후원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자, 일제강점기 이후에 독립의 의미는 이렇게 이제 변화하게 됐던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독립문이 청으로부터의 독립을 위해서 세워진 문이었지만은 그것을 기념하는 문의 역할이 끝나고 일제가 식민지로 우리나라를 이제 통치하게 되니까 그 문은 이제 어떤 그런 우리 백성들에게 다시 일본으로부터 독립하는 이런 의미를 갖게 됐던 것이었고요. 그리고 현재의 이 독립문이 세워진 바로 위치는 예전에 세워졌던 위치는 아니고요. 예전에 세워졌던 위치에서 70m 정도 서북쪽으로 갔던 곳이 지금의 현재의 독립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옮겨지게 됐던 경우는 성산대로가 1979년에 성산대로가 나와지면서 금화터널과 서직터널을 놓으면서 이게 독립문을 닫게 되니까 그 문을 70m 앞으로 뒤로 그러니까 서북쪽으로 옮겨놓은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위치는 다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서대문 독립공원으로 불리워지게 되고 거기는 3.1운동 기념탑,
추념, 선국, 이런 기념물들 이렇게 해서 서대문 독립공원이 조성되면서 현재 독립문도 거기에 있기 때문에 무언가 일제강점기와 연관지어서 독립문을 생각하게 되는데 처음에 그것이 세워지게 된 어떤 이유는 바로 청으로부터의 자주독립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워진 문, 기념비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 지금의 독립문이라는 것을 오늘 알고 그 문을 다시 한번 보면은 새롭게 우리의 일제강점기와 구말의 역사를 연장선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